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쌤 투어의 정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은 이제 수능에서 꼭 2문제 이상 나오는 중요 주제니까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세 번째 주제는 연구 방법이네요.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연구랑 무슨 연구가 있죠? 맞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있네요. 자, 먼저 양적 연구 방법부터 살펴봅시다. 자, 양적 연구 방법의 핵심이 뭐였죠? 이 사회문화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바로 보편적인, 일반적인, 일반화된 법칙, 보편화된 법칙을 발견하는 게 바로 양적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법칙 발견이 양적 연구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풍부한 자료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일반적으로 수치화되고 수량화되고 통계화되고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왠지 글씨가 점점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네, 다시 쓰겠습니다. 수치화, 수량화, 계량화, 통계화. 여러분 절대 제 키가 작은 게 아니고요. 칠판이 높은 겁니다. 네, 전 키가 작지 않아요. 네, 더 구차해진 느낌이네요. 아무튼 이런 자료를 중시하고 다시 찍고 싶다. 그 다음에 이 양적 연구는요, 이것을 전제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맞아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 어떻다고 보죠? 맞아요, 그 둘의 특징이 유사하다, 같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였어요? 바로 방법론적 일원론입니다. 이 방법론적 일원론은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 같다 혹은 유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사회문화현상을 그대로 연구하니까 방법이 몇 개면 돼요? 하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 일원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 양적 연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 연구자의 잠정적 결론에 해당하는 이것이 있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맞습니다, 가설이었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기도 한 이 가설은요, 제가 이제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수업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가설을 세웠었어요. 무슨 가설을 세웠냐면은, 사랑하는 연인 간에 연락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다. 뭐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세워놨었죠. 그냥 뭐 이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미를 위해 제가 만들어낸 가설이고요.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잠정적 결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가설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짚어내셔야 하는데, 그게 뭐였죠? 맞습니다. 영향을 주는 변수인 무슨 변수? 독립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인 종속 변수입니다. 그럼 이 가설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 변수는 뭡니까? 맞아, 연인 간에 연락하는 빈도.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립 변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는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되겠네요.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 이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바로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가설을 발견했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뭔가 측정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일 때 이걸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걸 뭐라 하더라? 맞습니다. 그거를 바로 개념의 감각적 정의라고 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추상적인 개념일 때 구체적인 개념을 바꿔주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막 카톡이나 문자, 그다음에 전화 횟수 이런 걸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다고 했었고,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는 그 문자 안에 담긴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등의 표현 횟수로 측정하겠다고 제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연인들을 모셔가지고 그 연락한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연락하는 빈도가 높은 커플들일수록 사랑한다, 보고 싶다, 좋아한다 등의 표현 횟수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실제로 연락하는 빈도가 높은 커플일수록, 연인일수록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양적 연구의 탐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연구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적 연구의 한계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처럼 양적 연구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의 뭔가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기는 쉽지만 사실 뭘 놓치기 쉬워요? 맞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동기나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니, 연락을 안 하면서 서로 사랑을 안 하는 겁니까? 바쁘면 연락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막 사랑하는데도 바쁘면 연락 못 하는 거지. 뭐 어떻게 꼭 연락을 해야지만, 많이 해야지만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큰 겁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양적 여부는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을 하기 때문에 정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초점이 맞춰진 연구가 바로 질적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랑 다르게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동기,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또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고요. 이러한 안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현상이 벌어지는 맥락도 우리가 고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 동기, 내면 세계, 이게 해석 맥락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연구의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 양적 연구랑 대비되는 측면이 이 방법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뭐였더라? 맞습니다. 방법론적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을 정리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특징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따로 하나 필요하고 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또 따로 하나 필요한 거죠. 방법이 두 개다 해서 그 방법론적 제가 1원론이라고 적었네요. 이런 방법론적 2원론 정정하겠습니다. 방법론적 2원론에 정지한다는 거. 왠지 말도 앞에 제가 1원론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2원론을 정정할게요.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느낌의 실수를 하다니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뻔뻔하죠. 다시 찍기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적 연구는요, 그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인 느낌, 촉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6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직관적인 통찰.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의 느낌, 촉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연락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이 연락 빈도가 점점 떨어지면은 줄어들면은 뭔가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좀 식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처음엔 연락 엄청나게 주고받았을 텐데 막 실시간 1 사라지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이렇게 점점 뭔가 연락하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오는 텀이 길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더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막 상대방이 일십한 경우도 있고 미안해 잠들어서 못 봤어 연락 못했다고 하면서 다음날 한참 뒤에나 연락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뭔가 연락이 더 뜸해지는 상황이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은 지금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왠지 식은 것 같은데 왠지 우리가 조만간 헤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 촉이 오잖아요. 그 느낌, 촉이 바로 직관적인 통찰이라는 겁니다. 이 질적 연구는요, 그 현상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의미를 파악할 때는 양적 연구처럼 뭔가 수치화되고 수량화되고 통계화된 자료보다는 때로는 연구자의 느낌이나 촉이 그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그 현상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은 무엇의 유무다? 바로 가설 설정의 유무다. 네. 빨간색이 잘 안 보이던데 말로 뭐 많은 내용을 적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 뭐 말로 하는 걸로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양적연구의 탐구 절차와 가치 개입, 가치 중립 개념이거든요. 자,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혹시 여러분들 양적연구의 탐구 절차 기억나시나요? 질적연구의 탐구 절차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을 못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일단 양적연구의 탐구 절차는 우리 수능에서 종종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탐구 절차 자체를 기억해 두시는 게 유의미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일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뭘 정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주제를 선정하면 뭘 세우더라? 맞아요. 연구자의 잠정적 결론에 해당하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을 설정하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연구 전반에 대해서 결정하는 연구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연구 설계까지 끝났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본인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거를 분석하는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가 있고요. 이렇게 수집한 자료,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뭘 검증하면 돼요? 연구자 본인이 세운 연구자 가설을 검증하면 됩니다. 자, 가설을 검증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이걸 토대로 하나의 일반화를 내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일반화 및 결론 도출.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이 연구 결과를 다른 곳에 활용하는 단계를 있었죠. 연구 결과의 활용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양적연구의 탐구 절차였고요. 이 양적연구의 탐구 절차 중에는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용인되는 단계가 있고 절대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되면 안 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선정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연구자가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고를 텐데 제가 연인 간의 이러한 연락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세운 것처럼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고르게 됩니다.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요. 이 가설이라는 것도 연구자가 생각하는 잠정적 결론이니 당연히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두 가지 단계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맞습니다.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바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추상적일 때 저 오늘 실수를 많이 하네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여기다 적어놨죠? 연구 설계 단계에서입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가설 설정 단계에서 세운 이 가설에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추상적일 때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개념을 바꿔주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고요. 이 다음 단계, 연구 설계 다음 단계가 자료 수집 및 분석이잖아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려면 뭘 정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이 또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 이제 바로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뭐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이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뭘 쓸지를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 단계와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 단계는 다르다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세 개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치 개입이 용인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자,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가설 검증, 일반화 및 결론 도출. 자, 이 단계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치 중립이 요구가 돼요. 가치 중립. 왜죠? 이 단계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는 순간
연구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세 단계에서만큼은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거. 이게 지켜져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미 연구가 끝났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으니 이 연구 결과를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연구 결과의 활용 단계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가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 계획이 다시 용인되는 단계가 바로 연구 결과의 활용 단계입니다.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미 연구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단계와 그다음에 가치 계획, 가치 중립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두셔야겠네요.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4번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바로 풀지 않는 이유는 이 3번 주제와 4번 주제는 어때요?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니까 하나만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수집 방법을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수집 방법 5가지를 하기 전에 이 자료 수집 방법을 관통하는 주요 대표 개념을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연구 대상 전체를 무슨 집단이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모집단이라고 해요. 근데 연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 연구를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 중에서 일부를 뽑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거를 표본 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구 대상 전체 중에 일부를 뽑는 걸 우리는 표본 집단을 추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방식 중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나의 지역 성별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무작위 추출 방식이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이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서 표본 집단을 뽑게 되면은 이 표본 집단은 무슨 원리를 충족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를 충족하게 됩니다.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표본 집단을 뽑게 되면은 이 표본 집단은 대표성의 원리를 충족하게 되고요. 대표성의 원리가 충족이 됐으니까 이 표본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모집단에 대해서 일반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충족됐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군요. 일반화.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가설과 관련해서 또 나올 수 있는 표현 중에 이 연구 결과가 요 연구 결과가 유의미한 경우 연구 결과가 유의미한 경우 가설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죠? 가설을 수용을 하거나 기각을 하게 됩니다. 가설을 수용 또는 기각하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가 가설을 뒷받침하게 되면 수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가설을 뒷받침 못하면 그 가설이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자료 수집 방법과 연구 방법을 연결짓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이 공통 분모로 적용이 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인 질문집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질문집법을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아예 대놓고 질문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설문조사하겠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 질문지나 설문조사나 결국엔 질문지 쓴 거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고요.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면은 항목에 대한 응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항목이
이제 질문 문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이제 질문지법과 관련된 표현이 되고요. 이 질문지법을 제일 어렵게 표현할 때가 이제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 이코르 질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이 이제 질문지법의 대표 표현들이 되고요. 이 질문지법의 장점,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적게 든다? 맞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자료 수집 방법이고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도 용이하네요.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지법으로 연결을 지으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험법입니다. 실험법에서 쓰는 표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실험 상황 자체가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검증한다. 변수의 효과를 확인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실험법의 대표 표현이 되고요. 이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이라는 표현은 결국에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높다는 말이랑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가장 높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법은요 고유 표현이 있거든요. 실험 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누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도 두 번 해요. 실험 전에 하는 검사와 실험 후에 하는 검사.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바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전 검사, 사후 검사는 모두 실험법의 고유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을 썼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보기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이거 설명할 때 항상 많이 쓰는 표현이 현우 선생님, 정현우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실험을 세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사회문화 수업을 듣지도 않은 채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면 대충 감각적으로 찍었을 때 아마 한 20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통제 집단도 사전 검사 결과 점수가 몇 점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똑같이 20점이어야 돼요.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는 뭐였죠? 무슨 변수? 바로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가했냐, 가하지 않았느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걸 다 유사하게 맞춰줘야 돼요. 뭐 이들의 지능 수준도 그렇고, 뭐 평소 그 학습 태도도 그렇고, 뭐 IQ, 그다음에 뭐 집중력, 뭐 아무튼간 공부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다 동일하게 맞춰주고 비슷하게 맞춰주고 이들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 맞습니다.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현우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을 들었냐, 듣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실험 집단과 유사하게 맞춰주되 실험 집단과 차이는 독립변수의 처치를 가했냐, 가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어서 모든 걸 유사하게 통제해준다 해서 통제 집단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실험 집단은 현우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을 듣게 하겠죠. 그리고 통제 집단은 현우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을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제 수업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로 수능에 여러분들의 사회문화 점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제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몇 점을 받을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50점이에요.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네.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회문화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사회문화 점수를 몇 점을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50점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수업을 듣든 어떤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대충 40점 정도를 받으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우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의 효과는 몇 점인가요? 지금 무려 20점에서 50점으로 30점이나 올라갔네요. 현우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의 효과는 30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통제 집단을 보면은 점수가 몇 점이 올랐어요? 점수가 20점이 올랐습니다. 자, 통제 집단이 없을 때는 마치 현우 선생님의 사회문화 수업의 효과가 30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굳이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몇십 점은 올릴 수 있어요. 20점은 올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적으로 현우 선생님의 수업의 효과는 몇 점이다? 10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독립변수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렇게 비교 대상을 나누게 되고요. 실험 전에 하는 검사와 실험 후에 하는 검사인 사후 검사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순수한 독립변수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함이라는 거,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접법입니다. 자, 면접법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수능에서 쓸 때 그냥 지문 안에 심층 면접이라는 단어 혹은 아예 면접이라는 단어를 줘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면접법이 사실 어찌 보면은 제일 찾기 쉽고요. 이 면접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면접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 맞습니다. 바로 깊이 있는 자세한 혹은 심층적인 깊이 있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면접법이라는 거. 요게 이제 제일 대표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접관에 뭐가 요구될까요? 아무래도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면접관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요. 전문성만으로는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네요. 면접자와 관계가 어때야 될까요? 친해져야 하겠죠. 그래서 면접자와의 무슨 형성? 맞습니다. 레포 형성. 일종의 관계, 공감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레포 형성이 중시된다는 거. 이런 표현들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법은 대신에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맞아요. 뭐가 오래 걸린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단점이 되겠네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법입니다. 참여 관찰법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러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직접 보고 눈으로 관찰을 하죠. 참여 관찰법의 구호는 그냥 직접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관찰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직접 그들의 문화를 눈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참여관찰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연구 대상에게 가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살펴보면서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어떤 지식? 맞습니다. 사전 지식 혹은 축적된 지식. 글씨가 이상하게 써졌네. 사전 지식 혹은 축적된 지식이 없어도 사용하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연구자의 연구 의도가 연구 대상자에게 전해지면은 연구자가 평소와는 다른 연구 대상자가 평소와는 다른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걸 혹시 무슨 효과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관찰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막 수업 때 들었던 게, 전 사실 오영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서울 유수의 대학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평소 학습 태도를 관찰하기에 온 면접관이다, 사실 파견관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들었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제 수업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렇게 꾸벅꾸벅 졸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눈을 빛내면서 제 수업을 듣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딴짓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좀 졸기도 하고 몰래 친구들이랑 장난도 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처럼 연구자 연구 의도가 연구 대상자에게 전해지면은 평소와는 다른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관찰자 효과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참여 관찰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눈으로 보고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글 모르는 사람한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자에게 실시 가능하다는 거, 이 특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신에 이 참여 관찰법 역시 뭐가 많이 들어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이런 특징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연구법입니다.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자료를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표현해요. 맞습니다. 2차 자료를 활용. 2차 자료를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2차 자료는 뭐였어요? 연구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연구자 본인이 수집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1차 자료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연구자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썼을 때, 본인의 연구 목적에 맞는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썼을 때 그거를 이제 2차 자료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헌연구법은 다른 사람이 수집한 거기 때문에 2차 자료를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뭘 파악하기 쉽죠? 맞아요. 기존에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쉽고요.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게 용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구에 뭐가 된다? 맞습니다. 모든 연구에 기초가 된다는 거. 기존 연구 동향을 파악하니까 모든 연구에 기초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이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신문기사 혹은 통계 자료가 되겠네요. 이 신문기사나 통계 자료를 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문헌연구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자료 수집 방법 파트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추가로 해드리자면, 우리가 배운 이 자료 수집 방법은요, 이 두 가지 연구 중에 주로 사용하는 그 연구가 있어요. 특정 자료 수집 방법이 특정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자, 기억나시나요? 질문지법은 주로 어느 연구에서 사용되나요? 맞습니다.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었고요. 실험법은요? 실험법도 맞습니다.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었습니다. 자, 면접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 참여 관찰법은 맞아요.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문헌연구법은 주로 어디서 사용해요? 주로라가 아니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둘 다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었네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하는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자, 제가 한번 문장을 하나 적어드릴 테니까 이 문장의 진위 여부를 한번 판별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이 있고요. 이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여기다 적을게요.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은 주로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이다. 정답은 맞습니다. X. 이거 O로 가는 친구들 많았었죠. 근데 실수하지 마십시오. 뭐 때문에 틀린 문장이었죠? 바로 주로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문장이었네요. 문헌연구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요. 그냥 이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은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이다 하면 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 사회문화나 조사나 단어 하나로 의미가 바뀌니까 이런 함정 표현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개념 아시면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 파트는 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문제는 잘 푸셨나요? 제가 오전에 해설 강의, 개념 강의 찍고 지금 본강 짜투리 시간에 다시 해설 강의 찍는 거랑 조금 흐름이 끊긴 것 같아서 느낌이 조금 별로긴 한데 어쨌든 한번 문제를 봅시다. 이런 유형이 사실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됐어요. 연구 방법에 이런 간단한 도표가 들어가면서 도표 방법, 도표 해석과 연구 방법 개념 같이 묻는 문제가 보편화된 지 한 2, 3년 됐거든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연구 개요를 보니까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이 이 땡땡 중학교 학생의 수업 집중도 및 자아 존중에 미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가설을 설정했답니다. 그럼 요건 양적 연구를 진행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인 종속 변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자,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얘가 바로 독립 변수가 되겠고요. 이것이 수업 집중도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들이 종속 변수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종속 변수가 두 개구나.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니까 땡땡 중학교에서 남녀별로 각각 체력 수준이 유사한 학생들의 100명씩 무작위로 선정했답니다. 무작위 추천 방식 상했구나 파악을 하시고 A, B 두 집단에 남녀 각각 50명씩 의미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8주 동안 A 집단은 평소와 동일하게 생활을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B 집단은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을 수행했답니다. 지금 보니까 A 집단은 평소와 동일한데 B 집단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료 수집 방법을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뭡니까? 자, B는 실험 집단, A는 통제 집단이 되니까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실험법 썼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적용 사전과 사후의 측정지를 사용해서 A, B 두 집단 모두 수업 집중도 및 자아 존중감을 스스로 평가하겠답니다. 자, 여기서 사전과 사후에 검사했으니까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법을 썼다는 걸 또 한번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력 수준이 유사한 학생들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이렇게 유사 집단을 맞춰줬다는 것도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단서를 줬으니까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가설이 검증이 돼서 가설이 맞으면은 이 가설은 수용이 될 거고 이 가설이 만약 틀렸다면 기각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표를 보기 전에 보기를 보면요. 니은은 이제 종속 변수 중에 수업 집중도였거든요. 이 니은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는 자료 분석 단계가 아니라 어느 단계였어요? 맞습니다. 연구 설계 단계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쿨하게 기억 있는 보기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모두 종속 변수이다. 네, 이미 제가 저기다 적어놨네요. 니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기억의 수행 후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니은이 높게 나타났답니다. 이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 즉 독립 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달리기 프로그램 했더니 실험 집단 통제 집단보다 니은, 즉 수학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대요. 자, 여기서 A 집단이 통제 집단이었고 B 집단이 실험 집단이었으니까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통제 집단은 수업 집중도가 0.1이 올라갔네요. 3.2에서 3.3으로.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3.6에서 3.5로 오히려 0.1이 떨어졌습니다.
통제 집단을 보니까 조금 올라가서 조금 내려갔는데요. 자, 실험 집단을 보니까 남자는 3.2에서 3.6으로 0.4가 올라갔고요. 여자 같은 경우도 3.2에서 3.8로 0.2가 올라갔네요. 자, 그럼 이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을 한 이후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수업 집중도가 어때요? 더 높아졌다는 건 맞는 보기죠? 그럼 정답은 니은딕은 3번이 정답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 사실 리을이 조금 까다로운데 뭐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이번엔 디귿이네요. 디귿은 자아 존중감을 말하고요. 이 디귿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기억, 즉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보니까 이번에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비교한 게 아니라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했거든요. 자, 남학생을 보니까 0.1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의 남학생들을 보니까 2.9에서 3.4로 0.4가 올라갔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올라간대요. 근데 여자애들을 보니까 여기서 보면 3.3과 3.3으로 동일해요. 그리고 실험 집단의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3.3에서 2.9로 오히려 0.4가 내려갔습니다. 자, 동일하거나 내려갔으니까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변동이 없고 내려갔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 문제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 이 통제 집단의 여학생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집단의 여학생은 어때요? 방과 달리기 프로그램을 했는데 오히려 자, 내가 달리기를 너무 못해서 자아 존중감이 오히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점수가 떨어진 건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통제 집단의 여학생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니은딕은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다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다음 도표 문제입니다. 이번엔 9월 연구 방법 도표 문제고요.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단 도표 문제를 보면 약간 겁먹는 경향이 있죠.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연구자 갑은 환경 요인이 유전 요인보다 경제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환경 요인과 유전 요인이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 변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범죄성이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입양 기록을 조사를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갑은요 공식 기록을 통해 이렇게 범죄 동력 유무를 파악을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헌 연구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캐치했다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니은을 보니까 입양아의 범죄 경력 유무 그리고 입양한 아버지 즉 양부와 생물학적 아버지 생부의 범죄 경력 유무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가설과 일치한다면 이 내용 분석 결과 가설과 일치한다면 이 가설은 수용이 될 거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각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일단 쓱 보기를 보니까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문헌연구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보기가 있습니다. 자, 디귿은 실험 집단, 리을은 통제 집단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자, 이거는 어느 자료 수집 방법에서 쓰는 거라고 했어요? 실험법에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디귿을 쿨하게 지워버리세요. 그냥 완전 잘못된 보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디귿이 들어간 보기를 한번 지워볼까요? 이랬더니 세상 니은 리을이 공통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만 판별하면 되는 사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약간 편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만약 여러분이 순서대로 풀었으면 이 원리를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니은 리을이 일단 맞는 보기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니은 리을부터 한번 볼게요.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래요. 종속 변수는 범죄성이고요. 이 범죄성을 입양아, 즉 양자의 범죄 경력 유무로 판단하겠다라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보기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리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이 두 연구에서 모두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사용됐대요. 둘 다 모두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이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문헌 연구법이라고 대표적인 특징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리을은 쉬운 복이면서 맞는 복이었고요. 자, 그럼 한번 기억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기억, 이 가설이 수용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환경 요인과 유전 요인 이 둘 중에서 환경 요인이 범죄성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환경 요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환경 요인은 양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 요인은 생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다면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 표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서 유의미한 숫자는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양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범죄를 저질러야 할까요? 맞습니다. 생부가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거예요. 양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생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양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 숫자, 그 다음에 반대로 양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생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죠. 양부의 영향만 받아야 되니까. 이때 입양자, 즉 양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숫자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누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영향이 양자의 범죄 경력이 더 많죠? 보니까 생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숫자가 80이고 양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자의 범죄 횟수가 15입니다. 그럼 생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자의 범죄가 더 빈도가 높네요. 그럼 여기서 유전 요인과 환경 요인 중에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까? 당연히 유전 요인이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하지만 가설은 환경 요인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가설을 세웠으니까 이 가설은 수용이 되는 거예요? 기각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아니라 기각이 되는 겁니다. 기억은 틀린 복이고 정답은 리을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네요. 어때요? 도표 문제라고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자료 수집 내용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서 자료 수집 방법 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A부터 C는 각각 질문지법, 시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각은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뭘 썼나요? 찾아내셨나요? 각은 이 유아기 아동의 자기 중심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유치원에 5개월간 머무르면서 원생들의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했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했다는 거니까 각은 참여관찰법을 썼구나 쉽게 알 수 있겠고요. 을은 뭘 썼나요? 보니까 땡땡 공장에서 조명의 밝기가 작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대요. 여기서 조명의 밝기가 독립변수고 작업 생산성이 동속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 집단은 기존보다 밝은 조명에서, 다른 집단은 기존과 동일한 조명에서 작업을 했네요. 자, 조명의 밝기가 달라졌으니까 밝은 조명을 한 이 기존 집단이 이 한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고 이 다른 집단은 통제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실험법을 썼다는 거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병을 보니까 쭉 보니까 이 조사하기 C를 활용했는데 15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사전에 설계된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했답니다. 문항이라는 건 질문지잖아요. 그래서 질문지법 사용했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고요. 바로 보기를 봅시다. 참여관찰법은 시험법에 비해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실제성이랑 생생한 자료 누구의 특징이었죠? 맞습니다. 참여관찰법의 특징이었죠. 정답이 뭘까?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걸 문제라고 했나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보니까 실험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가 약하대요. 실험법은 뭐가 제일 높았어요?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높습니다. 실험 상황 자체가 통제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번 보기에는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라고 바꿔 표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3번 질문지법은 참여관찰법에 비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답니다. 질문지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자료, 그게 바로 질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수집하기 쉽다 혹은 용이하다로 가야겠죠.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러면 4번 실험법은 참여관찰법, 질문지법과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이 정서적 교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포 형성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누구의 특징이다? 맞습니다. 면접법의 특징이죠. 4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마지막 5번
참여관찰법 실험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에 주로 사용됩니다.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건 무슨 연구였죠? 맞습니다. 이거는 질적 연구가 되겠고요.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여기선 참여관찰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B, C와 달리라고 해야지, 그래서 B를 여기로 넘겨줘야지 이 5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자, 자료 수집 방법 파트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자,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보네요. 자, 답은요,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자, 이 여가를 즐기는 다양한 상황에 직접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네요. 직접 관찰했으니까 참여관찰법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고요. 자, 을은 뭡니까? 자, 을은 이 노숙자들의 문화를 알기 위해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했대요. 연구실에서 진행이 됐으니까 실험법이나요? 아니죠. 이거에 답해서 실험법으로 가시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겁니다. 을은 노숙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세세하게 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묘사를 했다는 것은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이 면접법 상황의 특징은 뭡니까? 깊이 있고 심층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세하게 묘사가 바로 자세한 정보를 얻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참여관찰법은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는, 대량과 구조화된 자료는 누구였다? 맞습니다. 질문지법이죠.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면접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된대요. 면접법은 주로 어느 연구?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참여관찰법은 면접법에 비해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기에 용이하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한다. 이거 누구의 특징이었죠? 맞습니다. 얘는 실험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면접법은 참여관찰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래요. 그쵸? 면접을 하기 위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참여관찰 상황에서는 굳이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보고 관찰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문맹자에게 실시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 5번 면접법, 참여관찰법 모두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데 용이하다. 이거는 누구의 특징이죠? 인과관계 발견을 통해서 파악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건 양적 연구의 특징이고요. 이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참여관찰법, 면접법이 아니라 질문지법과 실험법이니까 이 5번은 잘못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조금 양이 방대하네요.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 내용이 당연히 좀 무거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늘 고정돼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연구 방법 한 문제가 나오고 자료 수집 방법이 한 문제가 나오고 같이 묶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얘네들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을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